네, 안녕하십니까. 강북본원의 수학과 김영곤입니다. 종로학원 강북본원이고요. 오늘은 이제 수능이 22일 남았는데 이 시점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수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실력껏 점수를 맞으려면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공부법, 그 다음에 유념해야 될 것,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일단 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제 21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부 다 기본은 똑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와서 저한테 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뭐 80점을 맞았다. 그러면 제가 묻기도 전에 그 시험지를 들고 와서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자기가 분명히 맞을 수 있었는데 실수를 했다. 아니면 이 문제는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을 못 냈다. 예를 들어서 아쉬움이,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아쉬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시험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 동일한, 항상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21일 남았을 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쉽게 놓친 문제들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더 맞출 수도 있어서 실제로 등급 컷이 한 등급 컷 사이의 점수 차이가 뭐 10점 이상 나진 않거든요. 결국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문제를 잡는 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효율적인 공부를 해서 평소 같으면 못 맞출 문제도 맞출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크게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 화면에 뭐 기본에 충실하자, 시간 배분을 잘하자, 뭐 실수 방지, 오답 노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냐면 일단 기본에 충실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출제 경향도 좀 말씀드리면, 수학 가형이든 나형이든 한 2, 3년 동안 그 평가원, 그 다음에 뭐 교육청,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거의 이제 정형화됐다고 보여질 정도로 거의 등급것도 92점에서 88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과 같은 경우는 21번,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미적, 거의가 아니라 항상 미적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29번은 기하 벡터 쪽에서 문제가 나오는, 이렇게 해서 문제 출제 기조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과거에 이렇게 쭉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올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수험생 입장에서 올해 수능도 과거처럼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난이도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21번, 29번, 30번 이 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30번 같은 경우는 아마 요즘 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뭐 30번 없는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이 아니면 아예 30번 문제는 그냥 풀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쳐준 선생님들 대다수입니다. 뭐 아예 3등급 이하다, 뭐 4등급 이하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죠. 30번은 그냥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풀지도 말아라, 나머지 문제에 충실해라. 저도 어느 정도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뭐 30번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문제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최소한 뭐 2, 30분 이상은 투자해야 풀 수 있더라도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는 거의 뭐 변형했다고 하기도 힘들 정도로 거의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5문제가 나온다고 쳤을 때 4점짜리 5문제면 20점이죠. 그럼 8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한 3등급 컷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은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뭐 3등급 이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대다수의 점수를 좌우하는 건 이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에요. 즉 출제 경향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자기 실력에 맞게끔 욕심 부려야 되는 그 문제 스타일, 난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잘 맞춰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일단 문과, 이과 공통으로 이 출제 경향을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학습법, 내가 지금 목표가 92점이 목표다, 뭐 80점이 목표다, 이런 학생들의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절대 틀리지 말아요. 이거는 앞으로 저 제목을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적어놨는데 그 네 가지에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유형 문제집 있죠. 대표 유형 하나 나와 있고 거기에 딸린 유제들이 나와 있는 스타일로 되어 있는 문제집. 그죠? 이런 문제집의 대표 유형들을 한 번씩 눈으로 훑어보면서 자기가 혹시 딱 봤을 때 어떻게 푸는지가 보이는 것들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스킵을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아마 걸릴 겁니다. 나 이 문제는 좀 자신이 없어.
이런 스타일의 문제 유형이 있는 것들은 그 대표 유형 하나 풀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밑에는 유제도 풀어보시는 게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수학을 못한다, 뭐 아는 게 없다, 그러면 거기 있는 유형들이 다 모르니까 이때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한 3등급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이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실제로 뭐 이번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랬고요. 평가원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 문제가 심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난이도 문제 몇 개만 빼고는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의 말을 바꾼다든가 식을 약간 조금 더 복잡하게 한다든가 요 정도 수준의 변형이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 기본 문제에서 만약에 맞출 수 있는데 틀려가지고 나중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자기가 좀 다 볼 수 없다면 자기가 좀 자신 없는 단원 또는 자신 없는 책 이런 것들에서 기본 대표 유형들을 한 번씩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번 쭉 봐서 내가 약한 부분 어느 정도 연습을 했다. 아니면 뭐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20일 남았으니까 꾸준히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이제 나중에 그 4번 항목에 넘어가서 오답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평소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도 시험 볼 때만 잠깐 신경 썼어도 이제 실제 수능에 들어갔을 때 지금 한 3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시간 배분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애들이 좀 적었었는데 요즘 난이도가 조금 약간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올라간 편이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특히 이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실력에 맞게끔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실제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안정적인 1등급 맞는 학생들, 그러니까 뭐 92점, 96점 또 100점을 노리는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 학생들의 문제 푸는 시험장 100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물어봤더니 그중에 좀 잘하는 학생 한 명은 자기는 이렇게 푼대요. 21번, 29번,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27문제를 푸는데 좀 빨리 풀 때는 한 40분, 좀 늦게 풀 때는 50분 안에 다 푼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50분 안에 풀었다. 그럼 50분에 풀고 다시 검산을 하지 않느냐. 검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자세하게 푼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27문제를 푸는데 50분 안에 다 풀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학생은 거의 다 맞아요. 거기서 틀리더라도 21, 29, 30분에서 좀 틀린 학생인데 그런 다음에 나머지 확보된 50분을 그 세 문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나머지 50분 안에 세 문제를 다 풀어내면 100점을 맞는 거고 만약에 한두 문제를 맞춰내면 92점, 96점을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거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50분 안에 뭐 27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시간 배분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1등급이 목표인지 100점이 목표인지에 따라서 시간 배분은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건 100점을 목표로 한 학생들의 시간 배분이고 1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만약에 시험이 조금 어렵다면 88점 정도가 될 것이고 시험이 작년 난이도로 나왔다 그러면 92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1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30번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30번 문제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7문제 푸는데 50분이라고 치면 자기 상황에 맞게 나는 그거를 70분, 80분으로 늘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거냐면 70분으로 정했든 80분으로 정했든 뭐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풀어낸 문제에서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푸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방법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이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세 문제를 빼고 나머지를 100분 안에 풀려고 한다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훨씬 더 높은 정확성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한테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27문제만 주고 100분을 준다면 아마 그 학생은 88점을 맞을 수 있어도 만약에 그 30번까지 다 포함해서 30문제를 주고 동일한 시간을 준 다음에 풀려고 한 88점 못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1, 29, 30의 미련을 가지고 너무 자기 실력에 맞지 않게 너무 무리한 시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거는 자기한테 맞게끔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약 92점이 목표니까 뭐 21번, 21번, 뭐 30번 아예 보지도 말아야지 이건 건 아니고 좀 쳐다보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 문제를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 3, 4분, 5분을 봤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다면 그거는 시험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깔끔하게 버리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훈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100점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 최대한 뭐 빨리 나머지 문제들을 좀 정확성 있게 스피드보다는 정확성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스피드에만 정신이 팔려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틀려버리면 30분 문제 풀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적당히 자기한테 맞는 시간 배분이 꼭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3등급 이하는 이건 문과이과 공통입니다. 3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목표 자체가 2등급이나 요 정도가 될 건데, 이때는 30번 문제는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80점 정도, 그러니까 운에 맡기기엔 내가 30번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내가 풀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점수 차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등급이면 80점에서 70몇 점 맞을 텐데, 이 학생들이 그 30번 문제를 풀 수 있을 리가 거의 없어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희망을 좀 버리시고, 이 학생들은 아예 여기에 시간 배분을 투자하지 마시고, 뭐 한번 읽어보고 잠깐 생각해보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딱 보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거의 대부분 30번은 문제를 읽고 애초에 문제 해석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건 깔끔하게 버리고, 차라리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온전히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뭐 실수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다든가 정확성을 더 높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등급 이하 학생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 유형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것과, 그 다음에 계산 훈련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을 하실 때 21번, 29번, 30번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요. 일단 읽어보고, 21번 같은 경우는 좀 건들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21번, 29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지 말고 일단 보고 접근이 좀 힘들 것 같다 싶으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머지 문제에다 올인하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시간 배분은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거의 다 봤거든요. 지금 교육청 마지막 교육청 모의고사 끝났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 나와 있는데, 요런 모의고사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럼 지금쯤 아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 요거를 뭐 실전 모의고사를 한 회분을 뭐 오늘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풀지 마시고 딱 10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시험 보는 것처럼 한 회분을 풀어내는 게 실전 연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 시간 배분이 잘 되고 있는지, 시간이 부족하거나 너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보완책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요. 자, 이제 실수 방지인데, 그 실수 방지는 거의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실수라는 게 아이들은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실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실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을 뭐 2라고 한다든가, 뭐 아니면 답은 2라고 골라냈는데 2가 보기 뭐 예를 들어 3번에 있었다. 그럼 3번을 답을 체크해야 되는데 내가 구해놓은 답이 2니까 뭐 2번에 찍었다.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실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은 이제 약간 습관에 좀 기인한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실수의 원인은 뭐냐면, 아이들은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산 훈련 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풀거나 뭐 좀 훈련이 잘 된 학생들은 아주 깔끔한 계산법을 알고 있는 반면에,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적분이다. 그럼 적분 계산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익숙치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계산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죠. 자, 그럼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계산이 미숙해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산 연습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지 않게 좀 천천히 풀면서, 어차피 계산이 미숙하다는 얘기는 1등급 좀 힘들거든요. 지금 뭐 한 2, 3등급 이하 정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왜냐면 21번, 30번 이런 쪽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거지,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문제 빼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주 조금씩 올라가다 갑자기 21번, 30번 팍 올라가는 게 문과고, 이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인직선상으로 쭉 모든 난이도가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1번, 30번 쪽에 시간 투자를 좀 적게 하고 나머지 문제에 좀 시간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시간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이 좀 부족한 부분 단원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형 문제집에서 계산 연습과 동시에 유형 훈련을 하시면서, 그죠? 거기서 실수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그걸 그냥 뭐 넘기지 마시고 발생 원인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계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계산을 할 때 좀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집중해서 하는데 너무 스피드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산을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답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다시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보고 나서 접근하는 것과 다 풀고 나서 문제를 볼 때 놓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논리적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견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미 다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그 시스템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보면 자기 풀이랑 문제를 읽으면서 다이렉트로 비교가 돼서 혹시라도 착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미 풀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는 데 시간 몇 초 안 걸려요. 분 단위도 아닙니다. 한 10초, 20초 오면 충분해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 그럼 잠깐 시간 투자가 좀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놔도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너무 거기서 이제 이 단계에서 이 문제를 푸는 단계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져요. 뒤에 있는 문제를 혹시 못 풀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아예 좀 계산이 좀 복잡한 녀석이 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검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문제지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체크된 문제들은 이제 시험 이제 다 끝까지 풀어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검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지. 만약에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 내가 풀 수 있어. 그리고 무한 등비급수 문제야. 도형 문제야. 근데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계산이 좀 지저분해. 그죠? 그래서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바퀴는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시간 부족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실수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고. 자, 이 뭐 습관에 기인한 건데, 뭐 솔직히 선생님도 좀 이 습관이 좀 잘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습관 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로 설명하기 좋은 건 이거예요. 저 선생님도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서, 지금도 약간 버벅대잖아요. 그죠?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어서, 글씨를 쓸 때 좀 날림으로 써요. 특히 그냥 단순 계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 15를 쓰는데, 빨리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기호랑 그 1이라는 기호가 겹쳐서 플러스 5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실수잖아요. 그죠? 근데 또는 뭐냐면, 머릿속에서는 1 더하기 2를 써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단순한 계산이니까 이미 머릿속에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1 더하기는 얼마죠? 3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1 더하기 3을 써버리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다를 써야 되는데, 1 더하기 3은 이렇게 해놓고 4라는 답을 써버리는 거죠. 이런 실수들 등장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한다 그러면 어떤 보완책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성급함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좀 천천히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그냥 단순히 나는 이거 실수했어라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만 맞아. 나는 마이너스랑 10단위가 나오면 자주 이런 실수를 해라고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 마이너스랑 10단위가 나왔을 때 충분히 자기가 의식하면서 좀 띄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기고 실수했어. 나는 원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실수 때문에 뭐 점수가 하나 나갔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위안의 도구로 그냥 삼고 넘어가 버린다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2일 동안 뭐 실전 모의고사를 풀던 어떤 작은 실수가 나왔을 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나 이런 실수를 했네? 이거 수능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습관을 좀 고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만약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몸에 배인 습관이면 좀 고치기 힘들겠죠. 하지만 의식을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봐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X랑 알파가 헷갈려가지고 글씨체를 바꿨어요. X를 좀 빨리 쓰다 보니까 알파랑 헷갈리더라고요. 알파라는 문자랑. 그래서 X라는 문자를 쓰는 습관을 바꿨어요. 그죠? A랑 9 이것도 헷갈려서 글씨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습관에 기인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걸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 되겠는가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남은 기간이라도 실수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이든 자기가 연습하는 뭐 실전 모의고사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가 종합이에요. 자, 오답 노트라고 써놓고 옆에 이제 마무리 공부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공부가 가장 안 되는 시기예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사실 뭐 많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시간은 20일밖에 안 남았고 그동안 해온 걸 생각하면 자기 마음에 성이 안 차고 성적은 마음처럼 나오지 않고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20일이 남았지만 이 20일 동안 공부한 내용과 한 7, 8개월 전, 한 3월 달에 공부한 내용을 비교했을 때 실제 수능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당연히 한 달 전에 공부한 게 훨씬 더 잘 떠올라요. 물론 여태까지 공부한 양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지금 지식이라든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20일 동안 공부한 것은 과거에 공부한 것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3주, 한 달,
이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정말 한 등급 이상을 좌우한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자, 20일 동안 만약에 생으로 모르는 학생이 어떤 새로운 단어를 시작한다? 이거는 적합한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 문제는 방향 이렇게 풀었는데 마지막에 안타깝게 답이 안 나왔다.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을 못 냈다. 이거 좀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풀 수 있었는데 못 풀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이거 뭐 실수했다. 이런 문제를 제로로 만드는 게 마지막 20일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에서 혹시 기존에 내가 몰랐던 아이디어라든가 문제풀이 방법을 여기서 이제 추가시키는. 그래서 혹시 내가 20일 동안 공부를 안 했다면 못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내 20일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공부한 내용에서 나와가지고 새롭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증가하는 것. 이런 거를 노리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EBS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특히 어떤 학생들한테 필요하냐면 상위권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위권이 아닙니다. 중하위권이. 왜냐면 사실 EBS가 연계교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해도 그래요.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수학은 연계교재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요. 즉 만약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센이라든가 뭐 정석은 좀 그렇고 센이라든가 이런 유형 문제집 있죠. 그럼 일반적인 문제집을 가져와서 연계를 따지라 해도 충분히 70% 만들 수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EBS뿐만 아니라 수학은 애초에 문제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고 교과서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솔직히 연계라는 말 아직 똑같이 냈다 이걸 연계라고 한다면 물론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연계 정도의 수준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럼 제가 왜 EBS 활용을 얘기하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연계교재 있죠? 요거를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그 기본적인 유형 문제 말고 풀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거는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든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용되는 거라든가 새로운 해석법이 필요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다른 문제에서 볼 수 없었던 EBS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아이디어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뭐 한 단원에 많아야 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혹시 보였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서 상위권은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출제하시는 분들이 연계교재라고 있는 게 EBS 떡하니 있는데 이거 출제로 들어갈 때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요. 출제할 때 그걸 반드시 참고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21번, 30번에서 만약에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만든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그 복습했던 내용, EBS를 활용해서 내가 복습했던 내용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오래 안 걸립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어차피 해봤자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문제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다 풀어봤잖아요. 그죠? 연계교재라고 했고 문제집이니까 풀어봤을 텐데 거기서 이미 체크가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틀렸다든가 아니면 이거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틀렸던 것들을 마지막에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 뭐 다 풀어보진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풀어봤을 테니까 기억이 남아있겠죠? 그것들을 중에서 이런 아이디어,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이런 발상 훈련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중하위권은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문제집에서 기본 유형을 좀 더 충실히 보시는 게 거기서 모르는 게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인데 아마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실전 모의고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학생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전 모의고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금 뭐 기본서를 1단원부터 보는 학생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면 약간 늦은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모든 단원이 골고루 마치 수능처럼 섞여 있는 문제집이잖아요. 그다음에 딱 정확히 100분 동안 30문제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 문제. 자, 그러면 이 한 회분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많이 풀어봤자 한 2회분 정도를 좀 추천하는 편이고, 내가 만약에 좀 상위권이다 싶으면 한 3, 4회분까지는 가능한데,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풀어요. 그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모든 점검, 그 다음에 복습법, 그 다음에 뭐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다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건데, 자,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를 내가 푼다. 그러면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푸는데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시간 배분 꼭 신경 쓰라 그랬죠? 그럼 시간 배분을 어떻게 신경 써요?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시간 배분하면 되겠지라는데 그게 실제 시험에서 적용되라는 보장도 없고, 그잖아요? 시간이 실제 문제 풀다 보면 나는 5분 푼 것 같아, 15분 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보완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직접 한번 활용해 보고요. 만약에 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문제를 푸는데 한 몇 분이 걸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계산이 좀 실수가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을 체크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체크된 데서 틀리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약한 단원, 그러니까 제가 약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약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대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풀어봐야 자기가 아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머릿속에서 학생 너 약한 부분 다 얘기해봐. 몰라요. 어떤 유형이 약한지. 실전 모의고사는 적나라하게 자기가 약한 부분을 드러내주니까 충분히 이게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자기가 약한 부분이 나오면 아까 얘기한 발췌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적분에서 이런 유형이 약하다? 그럼 아까 기본 문제집에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본다든가 계산 훈련 부족하면 이제 난 이 문제 풀다 보니까 이 계산할 때 좀 망설였어. 그럼 그거에 관련된 계산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전 모의고사는 좀 활용해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상위권 학생, 중하위권 학생들은 계산 연습, 실수 방지, 그 다음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여태까지 나왔던 21번, 30번에서 아이디어, 이 문제를 접근한 발상에 대한 거를 한번 쭉 한번 저희 1년 동안 풀었던 걸 한번 보시면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조금 더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있긴 한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22일 동안 학생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아쉬움이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기적을 바라서 뭐 50점 맞던 학생이 갑자기 80점 맞는 비법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다 사기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내 실력이 80점이면 절대 80점을 맞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 실력은 나 충분히 8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아쉽게도 뭐 한두 문제 틀려서 72점, 76점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고, 거기에 22일 동안 공부한 거에서 조금 더 실력이 향상돼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자기가 지금 부족한 부분, 아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스타일에 맞게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2일 동안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수능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 시험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기자님하고 뭐 질문이 좀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에서 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주희연 기자라고 합니다. 종로 본원 김영곤 선생님의 수능 수학 마무리 정리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희 질문이 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자아자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수학 오답 노트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불안한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아이고, 뭐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오답 노트가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 오답 노트가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마지막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을 텐데,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뭐 친구 걸 빌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본인만의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만약에 찾을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뭐 지금 22일 동안 내가 새롭게 풀어보는 문제들, 뭐 실전 모의고사를 푼다면 거기서 드러나는 새로운 약점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다시 보완하는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오답 노트를 노트로 만드셨다면 그걸 다시 찾을 수 없을 텐데, 아마 문제집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드셨을 거면 문제집에 체크가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틀렸던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다시 제대로 만드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문제집 체크되어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것마저도 다 없어졌다, 아니면 나는 책에 전혀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다면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드러나는 약점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일 동안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새로운 오답 노트를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답 노트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약점이 드러나면 그거를 보완하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고3 학부모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3등급에서 도저히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21번, 30번 문제를 20일 안에 준비할 수는 없겠죠?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질문이 조금 좀 잘못된 게 3등급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21번, 30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등급에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목표가 2등급이라는 얘기인데, 2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그러니까 21번, 30번은 100점이냐, 100점짜리 1등급이냐, 그냥 1등급이냐 가르는 문제고, 내가 3등급인데 2등급으로 올라가려면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연습하면 절대로 못 올라가고요. 그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3등에서 2등급 올라가려면 한 80점대 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1등급 컷이 한 보통 90에서 88이 나오고, 한 이제 3등급 컷이 한 80에서 85 사이가 나오는데,
그럼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20번, 19번, 뭐 28번, 29번 요 정도 수준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좀 개념이 약간 뭐 공식을 그냥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했다든가, 이제 그 아까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딱 그 수준이 뭐냐면 그냥 달달달 외워서 책에 나와 있는 유형 연습파에서 풀리느냐 아니면 약간 변형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의 문제들을 지금 20일 동안 자기가 풀고 나서 내가 왜 분명히 그 학생 풀고 저 시험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이거 방향은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답을 못 냈다든가 약간 아쉬움이 남는 딱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딱 걸림돌 그거를 좀 연습을 그 수준의 문제를 연습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또 이응이응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학 나형인데 항상 교육청 점수가 평가원보다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무슨 차이일까요? 공부법을 바꿔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요거는 좀 재학생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 교육청은 재학생들만 보고요. 평가원은 재수생들이랑 전국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 학생들이 다 봅니다. 자, 근데 객관적으로 재수생들이 재학생들보다 점수가 높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뭐냐면 교육청 그러니까 등급을 얘기하는지 점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등급이라면 교육청 등급이 평가원 등급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옵니다. 똑같은 난이도로 해도 한 4점 정도.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청 점수가 교육청 점수 그러니까 등급이 낮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잘 본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본인 실력은 변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하신 분이 등급이나 자기 좀 객관적인 뭐 실력적인 걸 얘기한다면 지금 문제가 없는 거니까 뭐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글쎄요. 교육청과 평가 문제를 뭐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이번엔 문과 남고 3학년 수험생 엄마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아이는 21번, 30번을 맞추고 14번 등 쉬운 문제에서 계산 실수로 틀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예. 검산을 할 시간까지는 없다고 하시는데 예. 네. 그 검산할 시간은 없지만 이거는 뭐 제가 학생들한테 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제 그 계산 실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말씀할까 하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그 문제 풀면서 만약에 이게 1번이든 30번이든 상관없이 푸는 과정에서 문제는 쉬운데 계산이 복잡해. 아니면 내가 좀 계산 실수가 자주 나오는 단원에 대한 느낌이 본인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어차피 다 검산할 시간은 없으니까 문제 풀면서 답이 나왔더라도 이 문제는 혹시 몰라 계산 실수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걸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검산을 할 때 그 체크된 문제만 검산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21번, 30번 정도를 풀 정도의 학생이라면 저런 문제가 체크되는 문제가 제가 볼 때 5문제 넘기 힘들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검산을 한 3, 4문제 정도만 더 하면 저런 실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1번에 30번을 푸는데 딴 걸 못 푼다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항상 그런 학생이 존재하면 그 학생은 천재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21번, 30번 항상 풀 수 있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1번, 30번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 실수를 없애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께서는 검산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지만 검산을 다 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실수가 자주 나오거나 계산이 복잡한 문제 몇 개는 검산을 해보셔야 되고 그 시간은 21번, 30번에 투자하는 시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응이응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몇 년도 모의고사부터 수학을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 모의고사면 이제 교육청이라 평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험 기조가 바뀐 게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출제 경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2, 3년께 가장 좋고요. 그 과거 거는 그냥 이 단원에 대한 연습을 한다. 어차피 수능에서는 문제 유형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문제 유형 자체가 겹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과거에 봤던 수능이나 평가 문제들은 그냥 내 실력을 평가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근데 거기 나왔던 이제 출제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비슷한 유형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20일 남은 상태에서 기출문제 푸는 것보다는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기출문제 이미 다 풀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20일 정도 남았으면. 만약에 안 풀어봤으면 풀어보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는 이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 제가 경험했던 건데 너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네. 아까도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 이걸 내가 풀 수 있을지 못 풀지. 그럼 그때부터 멘붕이 와서 어떡하지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험생이. 그렇죠. 실제로 제가 학생들하고 좀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은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그다음에 쉬운 문제를 앞에 둔 두 반을 실험해 보면 같은 실력이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둔 학생들이 훨씬 더 점수가 낮아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네네. 앞에 나오면 그래서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가면 항상 1번부터 쭉 푸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쉬우니까 좀 자신감이 좀 생길 거예요. 근데 중간에 분명 한 13번, 14번이야. 그럼 이런 평소 같으면 쉽게 풀려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막힌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당황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떤 뭐 영화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머리를 다시 환기시켜서 나중에 다시 풀어보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거를 무리하게 붙잡고 있으면 시간은 흘러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뒷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딱 봤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근데 13번인데 분명히 쉬운 문제일 텐데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 선생님 그렇다면 예. 그 문제를 결국 못 풀었어요. 네. 그럼 몇 번으로 찍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그거 찍는 것도 네. 이제 주관식이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3년 전인가 그 유튜브인가 뭐 어디에 누군가가 주관식 찍는 법을 올린 적이 있어. 통계를 내 가지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절대 그거 완전 네.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일단 주관식은 찍는 법이 없고요. 네네. 주관식 찍는 법이 없고 만약에 찍는다면 두 자릿수로 찍으세요. 두 자릿수. 예. 왜 그러냐면 1부터 999까지 찍을 수 있는데 그리고 확률로 따지면 뭐 1000분의 9분의 9, 뭐 1000분의 1이잖아요. 약. 예. 근데 실제 답을 보면 두 자릿수가 많아요. 그럼 확률로만 보면 두 자릿수는 1부터 100까지니까 10분의 1 확률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문제 중 한 문제만 두 자릿수여야 될 텐데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확률로만 따진다면 찍을 때 그 세 자릿수를 찍는 것보다는 두 자릿수에서 하나 골라내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제를 보지도 않고 찍는다면 확률은 무조건 5분의 1이지만 내가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찍는다면 결국 해결책을 못 찾았다면 풀이 과정 내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물론 아예 그게 상관없게 뭐 맞출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만약 도형 문제야. 근데 내가 문제 풀다 보니까 60도란 각도를 봤어. 근데 60도가 나왔으면 이제 뭐 길이 관계가 루트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루트 3 들어가는 게 더 좋고 그다음에 뭐 내가 순열도 확률이야. 뭐 사람이 6명이야. 그럼 뭐 6의 배수를 찍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정말 근데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찍지 마시고 푸세요. 이거는 제가 말하고도 좀 그렇습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찍는 건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걸 보면요. 반수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평가원이랑 수능 정답을 다 외워버려서 문제만 봐도 딱 답이 보이는데 예. 남은 20일 동안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원래 했던 질 높은 문제인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재수생들인데 재수생 아이들은 어떤 평가원이나 기출 문제를 주면 몇 년도 몇 번 문제인지까지 다 알아요. 정답까지. 근데 수학 문제는 요즘 기조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건데 한번 봤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수학 문제 요즘 그 어려운 문제 쪽은 쉬운 문제들은 계속 반복하시는 게 좋은데 어려운 문제 쪽은 한 번 문제를 풀면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실력이 늘거나 어떤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저 친구가 답까지 기억이 난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차라리 새로운 문제를 풀어봐서 내가 풀 수 있는 점을 확인해보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수능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분들 모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남은 시간 효율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조선닷컴 통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